강태경이 숨이 틔물 듯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그를 덮친 것은 10년 전 아버지를 삼킨 그날의 공포였다. 폐건물에 멈춰버린 승강기 안에서 이성이 끊어지려던 찰나 녹슨 철문이 거친 마찰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물과 함께 들이닥친 여자의 목에는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피 묻은 구리 호루라기가 걸려 있었다. 철거를 앞둔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설 현장은 거센 폭우로 인해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태신건설의 대표인 태경은 이 불길한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정전이 발생하며 낡은 화물용 승강기가 허공에서 멈춰섰고 좁고 밀폐된 철창 속은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자비 없이 끄집어냈다.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고 어둠 속에서 그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로 스며드는 것은 퀴퀴한 먼지와 짙은 피냄새의 환상이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아버지의 손이 다시 그의 발목을 붙잡고 어둠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태경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벽에 등을 기댔지만 질식할 것 같은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빗어넘겼던 머리칼은 식은땀으로 젖어 이마에 들러붙었고 평소라면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을 넓은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려왔다. 철저하게 계산되고 차가운 이성으로만 움직이던 태신건설의 젊고 무자비한 CEO는 지금 이 순간 10년 전에 무력하고 나약한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승강기 바닥에 무릎이 꺾이려는 바로 그때 밖에서 둔탁한 금소금이 들려왔다. 날카로운 쇠지렛 대가 승강기 문틈을 파고들며 억지로 공간을 벌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젖은 몸으로 체중을 실어 문을 비틀어 여는 소리가 어둡고 좁은 공간을 날카롭게 찢고 들어왔다. 마침내 한 침 남짓한 틈이 생기고 서늘한 빗바람과 함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불빛 너머로 노란 우비를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한서윤은 빗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지도 않은 채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으로 문을 지탱하며 틈새로 손을 뻗었다. 괜찮으냐고 묻는 무심하고 건조한 목소리조차 거센 비바람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태경에게는 그 뻗어온 손이 유일한 구명줄처럼 보였다. 태경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바닥으로 향하던 손전등의 빛이 여자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태경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시야가 좁아지고 이명이 울리는 와중에도 그 물건의 형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망막에 박혔다.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투박한 구리 호루라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목에 걸고 있었고 붕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유품이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아버지의 유품을 버젓이 목에 걸고 있는 것인가. 태경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던 절박함과 안도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지독한 의심으로 뒤바뀌었다. 그의 이성이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문틈을 벌리고 있던 서윤의 손목을 짐승처럼 낚아챘다. 깜짝 놀란 서윤이 중심을 잃고 승강기 안쪽으로 반복 끌려 들어왔고 태경은 그녀를 철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며 두 사람의 뒤엉킨 그림자를 벽에 기괴하게 비췄다. 태경은 여자의 목에 걸린 구리 호루라기를 거세게 움켜쥔 채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도대체 이 물건을 어디서 났느냐는 그의 서늘한 질문에는 숨길 수 없는 살기와 맹렬한 적의가 묻어났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상황에도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비에 젖은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억압하는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턱을 치켜들었다. 서윤은 태경의 거센 악력에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야심한 밤. 철거 현장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몰래 콘크리트 코어 샘플을 채취하던 중 승강기에 갇힌 사람을 구해주려다 벌어진 일치고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폭력적인 대가였다. 그녀는 태경의 손에 쥐인 호루라기를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반대쪽 손으로 그의 단단한 가슴을 젖먹던 힘까지 다해 강하게 밀쳐냈다. 미친 사람 취급하며 차갑게 내뱉는 서윤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남의 부적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며 날선 경고를 남기고는 재빠르게 태경의 구속을 풀어냈다. 누구에게도 굴복해 본 적 없는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다. 거친 몸싸움 끝에 서윤은 좁은 틈을 빠져나가 승강기 밖으로 몸을 피했다. 태경이 다시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을 때 그의 손끝에 스친 것은 그녀의 젖은 외투와 왼쪽 손등뿐이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손전등의 옅은 빛 아래로 여자의 왼쪽 손등에 자리 잡은 작고 독특한 흉터가 태경의 망막에 깊이 박혔다. 서윤은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태경의 텅 빈 손에는 그녀가 뿌리치고 간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을 주워들고 여자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숨통을 짓누르던 폐쇄 공포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는 진실을 향한 지독한 집착이 뱀처럼 퓰리를 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현장에 전력이 복구되었고 승강기에 굳게 닫혔던 문이 마침내 열렸다. 태경은 흙먼지로 엉망이 된 옷차림을 가다듬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대기 중이던 마이바흐 뒷좌석에 올라탄 그는 흠뻑 젖은 정장 자켓을 벗어던졌다. 앞 좌석에서 대기하던 비서 최민재가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보자 태경은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서늘하고 무자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왼쪽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는 여자를 당장 찾아내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그녀가 속한 안전진단 업체를 찾아내어 통째로 사들이라는 서늘한 명령이 이어졌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는 태경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집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간밤의 폭우가 거칠게 씻어내린 서울의 아침은 지독하게도 눈이 부셨다. 태신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유리 외벽은 서늘한 아침 햇살을 날카롭게 반사하며 오만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은 손을 꽉 쥐며 까마득하게 솟아오른 마천울의 꼭대기를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출근길에 그녀가 통보받은 소식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일방적이었다. 서윤이 소속되어 있던 영세한 안전진단업체가 간밤에 태신건설에 통째로 인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속도전 앞에서 서윤의 작은 회사는 종이 조각처럼 무력하게 집어삼켜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회사의 모든 인력이 기존 현장에 잔류하는 와중에 오직 서윤 한 사람만이 태신건설 대표이사의 직속 구조 고문으로 특별 발령이 났다는 사실이었다. 촘촘하게 짜인 거미줄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발목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고 회전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최고위 임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50층 전용 승강기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건조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먹먹해졌고 서윤은 목에 걸린 낡은 구리 호루라기에 차가운 감각에 의지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50층의 복도는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질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원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탁 트인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 집무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방의 한가운데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남자의 서늘한 실루엣을 본 순간 서윤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지난밤
철거 현장의 어두운 승강기 안에서 짐승처럼 자신의 손목을 낚아채던 바로 그 남자였다. 진흙투성이었던 간밤의 짐승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태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맞춤형 블랙수트 차림으로 집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차가운 금속대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서윤의 전신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밤사이 그녀의 뒷조사를 끝내고 회사를 통째로 사들여 자신의 구역으로 끌어들인 맹수의 정교한 사냥이었다. 태경은 서윤이 들어왔음에도 아무런 인사나 설명조차 없이 넓은 책상 위로 두꺼운 서류, 철을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적막한 집무실에 종이와 책상이 부딪히는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공간의 긴장감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태신건설의 모든 내부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조건이 명시된 기밀 유지 협약서였다. 서윤이 서류의 첫 장을 넘겨 그 불공정한 조항들을 확인하기도 전에 태경이 긴 다리로 책상을 돌아 나오며 단숨에 거리를 좁혀왔다. 그는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서윤을 통유리 벽 쪽으로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서늘하고 묵직한 남자의 체향이 확 끼쳐오는 동시에 서윤의 등 뒤로 차가운 유리의 감각이 서늘하게 전해졌다. 수십 미터 아래로 아찔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허공으로 추락할 것만 같은 시각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태경은 서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한 채 그녀의 턱끝을 향해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당장 그 목에 걸린 출처불명의 잡동사니를 풀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라는 일말의 반항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압도적인 체격 차이와 공간이 주는 극도의 억압 속에서도 서윤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경의 짙은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오히려 굴이 호루라기를 움켜쥔 자신의 손에 강하게 힘을 주었다. 19살. 빚쟁이들에게 쫓겨 눈보라 속으로 내몰렸던 그 밤 이후로 서윤은 권력이나 협박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법을 잊어버렸다. 그녀는 서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이것은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는 자신의 부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원의 개인적인 물건을 강제로 통제할 권리는 대표이사에게 없다는 단호하고 날선 거절이었다. 돈으로 찍어 누르고 권력으로 목을 조이면 당연히 겁에 질려 떨며 복종할 줄 알았던 여자가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한치의 물러섬 없이 버티고 서 있었다. 태경의 서늘했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며 묘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의 오만함을 꺾어버리기로 작정한 태경은 방대한 양의 철거 예정, 건물 구조 분석 자료와 수십 년 전의 낡은 도면 더미를 서윤의 품에 안겼다. 일주일 안에 이 방대한 자료들을 전부 검토하여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지시였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려는 투명하고도 무자비한 압박이었다. 그러나 서윤은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변명도 없이 그 무거운 서류 더미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태경을 향해 짧고 건조하게 목례를 남긴 뒤 집무실 문밖 복도에 임시로 마련된 작고 초라한 책상으로 말없이 자리를 옮겼다. 불합리한 권력의 폭주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겠다는 무언의 시위와도 같았다. 굳게 닫힌 집무실 문 너머로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경은 넓은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지난밤 서윤이 비를 맞으며 낡은 건물의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하던 철거 현장의 보안 카메라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흐릿한 적외선 화면 속에서 서윤이 쇠지렛대로 집요하게 긁어내던 기둥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순간 태경의 손동작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화면 속 여자가 파고들던 그 콘크리트 코어는 10년 전 붕괴 사고 당시
태경의 아버지가 차가운 잔해물 속에서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 메인 하중 기둥이었다. 건물 전체에 수백 개의 낡은 기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그곳을 찾아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떻게 그 기둥의 끔찍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인가. 서윤을 향한 짙은 의혹과 불길한 예감이 태경의 이성을 다시 한번 차갑게 잠식하기 시작했다.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밀어내는 마이바흐의 와이퍼 소리가 숨막히는 차 안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갈랐다. 태경은 뒷좌석의 서늘한 가죽 시트에 깊숙이 기댄 채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서윤의 옆벌구를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간밤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보았던 그녀의 행동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다. 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기둥이었을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과거의 비밀을 쥐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짙은 의혹이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긁어내렸다. 서윤은 옆에서 쏟아지는 노골적인 시선과 무거운 압박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 위에 놓인 서류만을 묵묵히 검토할 뿐이었다. 태경은 그녀의 진짜 목적과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또 다른 붕괴 위험 구역으로 현장 실사를 강행하는 중이었다. 좁은 차 안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빗줄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먹구름이 잔뜩 낀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철골 구조물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기괴한 쇳소리를 만들어냈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안전모를 고쳐 쓰고는 태경보다 앞장서서 위태로운 임시 가설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은 철저히 도면과 구조를 분석하는 전문가의 그것이었고 태경은 그 뒤를 바짝 따르며 그녀의 모든 동선과 시선을 감시하듯 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텅 빈 공사장을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서늘하게 채웠다. 낡은 비계 구조물을 지탱하던 이음새 부근을 서윤이 가까이 다가가 살피려는 찰나였다.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육중한 철제 파이프와 나무 발판들이 일시에 허공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그림자를 먼저 발견한 것은 태경이었다. 이성이 상황의 위험도를 계산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먼저 움직였다. 태경은 서윤의 얇은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육중한 나무 판자가 그의 넓은 등과 어깨를 강타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짙은 흙먼지가 두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번졌지만 태경은 품에 안긴 서윤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사방에서 날아오는 파편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매캐한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억눌려 있던 먹구름이 찢어지며 다시금 거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폐건물의 뼈대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대지를 때렸다. 태경이 흩뿌려지는 빗물을 닦아내며 서윤의 상태를 살피려 고통을 참고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늘 오만할 정도로 당당하고 꼿꼿했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윤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웅크린 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눈보라가 쳐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알 수 없는 파편화된 말들이 빗소리에 섞여 힘겹게 새어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눈앞의 사고에 놀란 자의 반응이 아니었다. 과거의 거대한 트라우마에 완전히 잠식당해 이성과 방어 기제가 처참하게 붕괴된 사람의 헐떡임이었다. 자신의 등허리를 찢는 듯한 통증마저 그 순간 차갑게 잊혀졌다. 태경의 서늘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알 수 없는 깊은 동요가 일었다.
태산같이 단단해 보이던 여자의 이면에 이토록 처절하게 부서진 상처투성이의 아이가 숨어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흙먼지로 엉망이 된 잔해더미 사이를 급하게 뒤져 누군가 버려둔 고장난 검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버튼조차 제대로 눌리지 않는 낡은 우산을 힘겹게 억지로 펴서 그녀의 위로 쏟아지는 거센 빗줄기를 막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사시나무처럼 떠는 서윤의 작은 어깨를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차가운 빗물과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듯한 맹목적이고 다정한 포옹이었다. 서윤의 얼어붙은 뺨이 그의 뜨거운 가슴팍에 닿는 순간 날선 저기로 뭉쳐있던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빗물에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아수라장의 시간이 지나고 병원의 병동 응급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찢어진 어깨와 등을 서둘러 봉합하는 처치를 마친 태경은 피 묻은 셔츠를 대충 걸친 채 굳은 얼굴로 창밖의 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진정제를 맞고 고요히 잠든 서윤의 병실 창너머를 힐끗 바라보던 그의 곁으로 비서 최민재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시선을 살핀 민재가 한껏 낮춘 목소리로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무너져 내린 비계 구조물의 핵심 연결, 나사못들이 사고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톱으로 썰려 있었다는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였다. 누군가 태신건설의 대표인 태경의 목숨을 노렸거나 아니면 집요하게 10년 전 과거의 흔적을 파헤치고 있는 서윤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려는 끔찍한 경고였다. 허공을 응시하던 태경의 서늘한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한 살기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에서의 혼란이 지나가고 늦은 밤 태신그룹 본사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켜진 어두운 방 안에서 한서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강태경의 다친 어깨에 새 붕대를 감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비계더미 속에서 그녀를 감싸 안느라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의 넓은 등에는 여전히 붉은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평소라면 타인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이 무방비하고 가까운 거리를 태경은 셔츠 단추를 푼 채 묵묵히 내어주고 있었다. 차가운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서윤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얽힐 때마다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저기는 간밤의 거센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기묘하게 누그러져 있었다. 서윤은 상처를 꿰맨 자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 오만한 남자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상처 치료가 끝나고 태경이 안쪽 휴게실로 잠시 몸을 피하자 서윤은 다시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 더미를 파고들었다. 남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는 10년 전 사고 현장의 낡은 도면들을 집요하게 교차 검증하고 있었다. 수백 장의 빛바랜 종이들을 매의 눈으로 살피던 서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어느 순간 한 곳에 멈춰섰다. 무너진 건물의 뼈대를 구성했던 핵심 자재의 일련 번호가 아주 교묘하게 수정액으로 지워진 뒤 전혀 다른 하급 자재의 번호로 조작되어 있었던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강철과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그녀가 직접 채취했던 코어 샘플의 성분과 도면상의 수치는 완전히 어긋나고 있었다. 누군가 천문학적인 건축 비용을 빼돌리기 위해 건물의 뼈대를 갉아먹었고 그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기 위해 도면 전체를 위조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며 서윤이 숨을 들이마시는 찰나 집무실의 육중한 원목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다. 태신그룹의 현 회장이자 태경의 숙부인 강성호가 서늘한 미소를 띠며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심야에 홀로 낡은 도면들을 뒤적이는 서윤을 발견한 강 회장의 눈빛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늙은 뱀처럼 음습하고 불길한 탐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서윤의 책상 위를 훑어보더니 쓰레기통을 뒤지는 취미를 가진 이들이 종종 더러운 오물에 질식해 죽고 난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겉으로는 아랫사람을 챙기는 인자한 회장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부드러운 목소리 이면에는 서윤의 숨통을 조이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노골적으로 내려다보며 젊고 당돌한 기술자의 눈매가 죽은 제 아비를 꼭 빼닮았지만 그 아비처럼 단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나직하게 덧붙였다. 강 회장의 도끼 어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휴게실 문이 열리며 태경이 서늘한 걸음으로 걸어나왔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윤의 앞을 가로막아 서며 자신의 숙부이자 태신그룹의 절대 권력자인 사내를 향해 견고한 장벽을 쳤다. 늦은 밤 대표이사의 직속 고문에게 개인적인 용무 없이 접근하는 것은 불쾌하다는 태경에 정중하지만 서늘한 축객령이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카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는 맹렬한 살기를 확인한 강 회장은 의미심장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고 태경은 서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주머니에서 묵직한 열쇠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책상 위로 조용히 밀어놓았다. 그것은 태신그룹 사옥지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최고위 임원진조차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비밀 보관소의 마스터키였다. 태경의 암묵적인 허락을 받은 서윤은 홀로 캄캄한 지하 보관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십 년의 묵은 먼지가 켜켜이 쌓인 지하는 거대한 무덤처럼 서늘하고 적막하여 발소리조차 메아리로 울려 퍼졌다. 미로처럼 얽힌 거대한 철제 선반들을 지나 가장 구석에 방치된 캐비닛에 도달한 그녀는 10년 전의 날짜가 적힌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꺼내들었다. 두꺼운 표지에는 붉은색 잉크로 폐기 완료라는 섬뜩한 글자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서윤의 아버지와 태경의 아버지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다.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펼치자 낡은 종이들 사이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다. 희미하고 노란 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 사진을 주워든 서윤의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친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라고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무너지며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윤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먼지 쌓인 지하 보관소의 낡은 사진 한 장은 한서윤이 1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세상의 근간을 잔인하게 흔들어 놓았다. 사진 속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친형제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버지의 모습은 서로를 배신하고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세상의 끔찍한 낙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쥔 채 도대체 누가 자신들을 속이고 이 지옥 같은 오해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곧장 50층의 집무실로 뛰어 올라갔다.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강태경은 아무런 설명 없이 서윤이 내민 빛바랜 사진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그의 서늘했던 눈동자 역시 거대한 충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두 사람은 누구의 입술도 먼저 열지 않은 채 10년 동안 묻혀있던 더 깊은 진실의 파편을 찾아내기 위해 굳은 얼굴로 다시 캄캄하고 거대한 지하 보관소로 함께 내려갔다. 미로처럼 얽힌 육중한 철제 선반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의 구두 발소리만이 거대한 무덤 같은 적막한 공간을 위태롭게 울리고 있었다. 태경이 앞장서서 서윤을 이끌고 가장 깊숙한 VVIP 기밀구역의 캐비닛에 다가가려는 찰나였다.
불길하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보관소 전체를 울리더니 공간을 밝히고 있던 모든 전력이 일시에 툭 끊어졌다. 유일한 출입구였던 육중한 자동 철문이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굳게 잠겨버렸고 사방은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완벽한 암흑으로 뒤덮였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선을 넘은 자들에게 살벌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강 회장의 수하들이 고의로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낡은 환풍기마저 작동을 멈춰버리자 지하의 공기는 삽시간에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으며 폐부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태경의 거칠고 불안정한 호흡 소리가 어둠을 날카롭게 찢고 흘러나왔다.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처럼 사방이 꽉 막힌 철창 속에 갇혔다는 극도의 공포가 무자비하게 태경의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늘 오만하고 서늘하게 상황을 통제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식은땀에 흠뻑 젖은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헐떡이는 그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어둠을 타고 서윤의 귓가를 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태경의 위태로운 붕괴를 직감한 서윤은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는 옅은 빛을 만들어 그의 곁으로 다급히 다가갔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서윤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떠는 태경의 차가운 두 손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하게 감싸쥐었다. 자신을 밀어내려는 남자의 맹렬한 저항과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구리 호루라기를 주저없이 풀었다. 서윤은 핏기가 가신 태경에 떨리는 손바닥 안에 그 차갑고 투박한 금속을 단단히 쥐어주며 그의 손을 자신의 따뜻한 뺨으로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구리 호루라기의 익숙한 감각이 손끝에 닿는 순간 태경의 거칠게 끓어오르던 호흡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멈칫했다. 서윤은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를 서늘한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한 번도 남에게 꺼낸 적 없는 자신의 가장 깊고 쓰라린 상처를 담담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9살이던 해 아버지가 비리 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빚쟁이들에게 쫓겨나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꺼내놓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친척들에게조차 짐짝처럼 버림받고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생존만을 위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발버둥 쳐야 했던 참혹한 고백이었다. 태경은 손안에 쥐인 호루라기의 묵직함과 뺨에 닿은 여자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자신 역시 아버지를 잃고 암살자의 위협을 피해 짐승처럼 도망쳐야 했던 10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 밤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끔찍한 과거와 상처는 너무나도 깊고 닮아 있었고 서로의 체온과 숨결에 기대어 태경의 호흡은 기적처럼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여자의 단단하고 슬픈 눈빛을 마주하며 태경의 흐릿했던 시야가 마침내 또렷한 초점을 되찾았다. 서윤은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한 그의 짙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당신의 진실은 복수일지 몰라도 나의 진실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니 절대로 이런 곳에서 죽지 말라고 서늘하게 속삭였다. 그 절박하고 맹렬한 생존의 선언이 지하의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순간 멈춰있던 비상발전기가 거친 기계음과 함께 돌아가며 천장의 노란 전등들이 일제히 켜졌다. 굳게 잠겨있던 철문이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다시 열렸지만 빛이 돌아온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은 열린 출구가 아닌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차갑게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발작하던 태경이 짐승처럼 밀쳐냈던 거대한 철제 선반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밀려나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벽면 뒤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낡은 벽면 금고에 굳게 닫힌 문이 거대한 흉터처럼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켜진 희미하고 노란 전등 불빛 아래 벽면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금고가 마침내 그 서늘한 실체를 드러냈다. 태경이 발작의 공포 속에서 거칠게 밀쳐냈던 무거운 철제 선반 뒤편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완전한 사각지대였다. 서윤의 온기에 기대어 간신히 이성을 되찾은 태경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흉터처럼 박혀있는 잿빛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시멘트 벽면과 일체형으로 견고하게 매립된 금고는 오랜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태경의 넓은 손이 표면에 쌓인 두꺼운 먼지를 쓸어내리자 차가운 전자식 키패드와 함께 기묘한 형태의 기계식 열쇠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함께 남긴 마지막 비밀을 봉인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차가운 철문이었다. 태경은 금고의 전자식 키패드에 두 아버지의 기일과 사번, 심지어 태신건설의 창립 기념일까지 떠오르는 모든 숫자를 조합하여 입력해 보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날카로운 오류음과 함께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그들의 접근을 무자비하게 거부할 뿐이었다. 아무리 복잡한 전자암호를 해독한다 해도 그 옆에 자리 잡은 독특한 원통형 기계식 열쇠 구멍을 열지 못하면 금고는 결코 열릴 수 없는 이중 보안 구조였다. 톱니바퀴처럼 복잡하게 얽힌 내부 구조를 가진 특수 자물쇠를 강제로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좁고 탁한 지하 보관소의 공기는 다시금 무거운 절망감으로 짓눌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꽉 쥔 주먹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태경의 시선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단단히 쥐어있는 투박한 금속 덩어리를 향해 천천히 내려갔다. 서윤이 극도의 폐쇄 공포증에 시달리던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녀의 낡은 부적. 바로 구리 호루라기였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호루라기를 내려다보던 태경의 날카로운 눈매가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입을 대고 부는 호루라기의 끝부분에 정교하게 깎여있는 불규칙한 홈의 배열이 금고의 원통형 자물쇠 구멍과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호신용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단 하나의 마스터키였다. 태경은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서윤에게 호루라기를 자물쇠에 맞춰보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서윤은 숨을 죽인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구리 호루라기의 끝부분을 낡고 녹슨 자물쇠 구멍 안으로 천천히 밀어넣었다. 기묘하게 생긴 구리 조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며 금고 안으로 부드럽게 빨려 들어갔다. 태경이 굵은 핏줄이 붉어진 손목에 힘을 주어 호루라기를 비틀자 무거운 쇳덩어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둔탁한 파열음이 지하 공간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비명소리와 함께 마침내 무거운 입을 벌렸다. 금고 안쪽에 퀴퀴한 공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며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은폐되어 있던 끔찍한 진실의 냄새가 두 사람의 코끝을 스쳤다. 어두운 금고 안에는 먼지 한 톨 앉지 않은 낡은 가죽 양장 수첩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태경이 조심스럽게 꺼내든 수첩의 표지를 넘기자 빛바랜 종이 위로 서윤의 아버지가 남긴 빼곡한 현장 감리 기록들이 나타났다. 태신건설의 상층부가 어떻게 핵심 자재를 빼돌리고 싸구려 불량 철근으로 건물의 뼈대를 세웠는지 증명하는 치명적인 수치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던 태경의 손가락이 수첩의 마지막 장에서 멈춰섰고 그곳에는 절반이 거칠게 찢겨나간 종이 위로 다급하게 휘갈겨 쓴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다. 강 회장이 모든 조사 사실을 눈치챘으며 하나뿐인 딸을 살리기 위해 진짜 설계 도면을 반드시 숨겨야 한다는 처절한 절규였다. 태경이 억눌린 목소리로 그 문장을 읽어내려가자
서윤은 창백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무너져 내렸다. 태경의 심장이 날카로운 파편에 찔린 듯 극심한 통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윤의 아버지는 결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챙긴 비열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부패를 고발하려다 강 회장의 탐욕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끔찍한 죽음의 진실은 10년 동안 딸의 등 뒤에 수치스러운 낙인으로 새겨져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의심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똑같이 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태경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열하는 서윤을 향해 손을 뻗었다.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며 이 억울하고 상처받은 여자를 남은 평생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는 지독한 열망이 끌어올랐다. 두 사람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 순간 보관소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태경의 양복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서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전화를 받은 태경의 귓가로 비서 최민재의 극도로 당황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졌다. 누군가 언론사에 악의적인 제보를 흘렸고 10년 전 붕괴 사고를 일으킨 주범의 친딸이 복수를 위해 신분을 위조하고 태신그룹에 잠입했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다는 끔찍한 보고였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기도 전에 강 회장이 파놓은 거대하고 악의적인 여론의 폭풍이 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해 오고 있었다. 지하 보관소에 서늘하고 매캐한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1층 로비의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무자비한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했다. 밤사이 조작된 악의적인 기사는 거대한 산불처럼 번져나가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태신그룹 사옥 로비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창날처럼 일제히 들이밀어졌다. 10년 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마의 딸이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숨기고 회사에 잠입한 것이 맞느냐는 도끼 어린 질문들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서윤은 사방에서 번쩍이는 플래시 불빛 속에서 시야가 전멸하며 과거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인간 이하의 모욕을 당하던 19살의 그 지옥 같던 눈보라치는 밤으로 다시 내동댕이 쳐진 듯한 지독한 이명에 시달렸다. 호흡이 가빠지며 걸음이 뒤로 밀려나는 찰나. 곁에 있던 태경이 자신의 넓고 단단한 어깨로 서윤을 완벽하게 가려 보호했다. 그는 거칠게 몰려드는 취재진을 차갑고 무자비한 기세로 밀쳐내며 단 한마디의 대답도 없이 오직 서윤만을 감싸 안고 억지로 길을 내어 로비를 빠져나갔다. 이 모든 끔찍한 아수라장은 자신의 조카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과거의 더러운 진실이 담긴 싹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해 강 회장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설계한 덫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잿빛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50층의 거대한 대회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최고급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중년의 이사진들은 마치 단죄를 기다리는 오만한 재판관들처럼 서늘하고 적대적인 눈빛으로 회의실 중앙에 홀로 선 서윤을 쏘아보았다. 상석에 앉은 강 회장은 가식적인 우려로 가득 찬 위선적인 한숨을 내쉬며 서윤이 태신건설의 핵심 기밀 도면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정교하게 위조된 감사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그는 태경을 향해 그룹의 안위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당장 저 파렴치한 여자를 해고하고 형사 고발하라는 폭력적인 지시를 내렸다.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 앞에서 진실은 낡은 휴지 조각처럼 무력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이사진들은 강 회장이 던져준 위조 서류를 돌려보며 서윤을 향해 천박하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범죄자의 썩은 피는 속일 수 없다느니
걷어준 회사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 망덕한 짓이라느니 하는 독사 같은 말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며 서윤의 숨통을 조였다. 서윤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창백한 얼굴로 두 주먹을 꽉 쥔 채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 위선적이고 혐오스러운 얼굴들은 10년 전 갈 곳 없는 자신을 벌레 보듯 내쫓았던 친척들의 일그러진 표정들과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발설해도 세상은 결국 권력을 가진 자의 거짓말만을 진실로 믿는다는 그 잔혹한 현실이 서윤의 가슴에 깊은 비수를 꽂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며 바닥으로 추락하던 바로 그 순간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던 태경이 자리에서 거칠게 박차고 일어났다. 태경은 강 회장이 내던진 위조 해고 결의서를 집어들고는 이사진들이 보는 앞에서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로 차갑게 던져버렸다. 묵직한 구두 소리와 함께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온 그는 서윤을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화살을 자신의 넓은 등으로 철저하게 막아서며 단단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이사진들을 향해 이 여자의 결백은 대표이사인 자신이 직접 보증하며 만약 저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모든 직위와 태신그룹의 지분을 전부 내려놓겠다는 서늘하고 압도적인 선언을 내뱉었다. 태경의 눈빛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등 뒤에 선 상처받은 여자를 지켜내겠다는 맹목적인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다. 오만하게 떠들며 서윤을 물어뜯던 이사진들은 스스로의 목숨줄을 내던지는 태경의 맹렬하고 무자비한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듯 숨을 죽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은 그 틈을 타 상석에 앉아있던 강 회장이 느릿한 걸음으로 걸어 나와 서윤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겉보기에는 조카의 폭주를 말리려는 인자한 숙부의 미소를 가장한 채 서윤의 어깨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오직 그녀의 귓가에만 닿을 만큼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악의적인 조롱을 속삭였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네 아비의 시체 조각 하나를 건지겠다고 저 젊고 유능한 놈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모든 것을 시궁창에 처박게 만들 작정이냐는 비수 같은 속삭임이었다. 강 회장의 그 잔인한 한마디는 서윤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죄책감의 뇌관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말았다. 자신의 곁에 머물면 태경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리와 복수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 자각이 서윤의 억눌려 있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서윤은 자신을 위해 거대한 폭풍과 맞서 싸우고 있는 태경의 단단한 등을 마지막으로 서글프게 눈에 담고는 핏기 없는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밀치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뒤늦게 그녀의 부재를 파악한 태경이 다급하게 서윤의 이름을 부르며 거칠게 회의실 문을 열고 뒤따라 나섰지만 대리석 복도에는 이미 차갑고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불안한 심장 박동을 억누르며 50층에 그녀의 임시 자리로 달려간 태경의 눈앞에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빈 책상 위로 덩그러니 벗어둔 태신건설의 사원증 뿐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단 한 줄의 짧고 건조한 메모만이 찢어진 수첩 종이 위에 위태롭게 남겨져 있었다. 태경은 그 종이 조각을 거칠게 움켜쥔 채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홀로 그 끔찍한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에 숨이 몬을 듯한 절망과 맹렬한 분노를 느꼈다. 서윤의 낡고 비좁은 아파트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고 있었다.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온 차가운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웅크린 그녀의 그림자를 길고 처연하게 늘어뜨렸다. 회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서윤은 불을 켜는 것조차 잊은 채
바닥에 펼쳐진 낡은 여행 가방 안으로 옷가지들을 정신없이 쑤셔넣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강 회장이 귓가에 속삭였던 도끼 어린 협박이 환청처럼 끊임없이 맴돌며 그녀의 이성을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자신이 곁에 머물면 강태경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는 그녀가 유일하게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억지로 닫으려던 순간 굳게 잠겨있던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다. 어둠을 찢고 들어온 거친 숨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태경이었다. 단정했던 블랙수트는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과 흐트러진 머리칼은 그가 얼마나 미친 듯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그녀를 찾아다녔는지 짐작게 했다. 태경은 어둠 속에서 가방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잔뜩 웅크린 서윤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도망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그의 낮고 억눌린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과 맹렬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자신을 붙잡은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다. 평소에 이성적이고 차가웠던 방어 기제는 이미 한계치에 달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고 억눌러왔던 짐승 같은 울음이 핏기 없는 입술을 뚫고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눈물이 범벅이 된 창백한 얼굴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짐짝처럼 버림받고 비참하게 쫓겨나는 짓은 하고 싶지 않다며 절규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10년 전 빚쟁이들에게 내몰려 맨발로 쫓겨났던 19살의 그 지옥 같던 눈보라치는 밤의 기억이 핏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뼛속까지 얼어붙던 어두운 골목길, 죽어가던 자신을 덮어주었던 크고 따뜻한 잿빛 털실 코트,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익명으로 밀린 병원비를 전부 내어주고 사라졌던 그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윤이 그토록 오래 품고 있던 상처와 온기의 기억들을 짐승처럼 토해내는 동안 그녀를 억압하듯 노려보던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태경의 호흡이 두물듯이 멈칫했다. 10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 밤, 조작된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고 살인청부업자들의 눈을 피해 뒷골목으로 미친 듯이 도망치던 19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피투성이가 된 채 어둠 속을 헤매다 추위에 곱어 죽어가던 한 소녀를 발견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잿빛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던 그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서윤의 오열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물려 떨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지독하게 원망하고 불신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그 끔찍한 밤에 유일하게 온기를 나누어 주었던 바로 그 절망 속의 소녀였다는 사실이 태경의 심장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며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의 내면에 뜨거운 균열이 일어났다. 태경은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사력을 다해 쥐고 있는 서윤의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씩 떼어냈다. 그리고 거칠게 반항하는 그녀의 작은 몸을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 안으로 부서질 듯이 강하게 끌어안았다. 서윤이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지만 태경은 그녀를 더욱 깊이 옥죄어 안으며 자신의 턱을 그녀의 정수리에 묻었다.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잿빛 코트를 덮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며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다는 남자의 젖은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서윤의 발버둥이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두 사람의 엇갈렸던 10년의 상처와 눈물이 서로의 심장박동에 녹아들며 깊은 침묵 속에서 뜨겁게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애틋하고 맹렬한 구원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윤의 아파트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쏟아져 내렸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만들어낸 파편들이 달빛을 받아 기괴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검은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부서진 창틀을 넘어 짐승처럼 거실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이 10년 전에 비리 증거가 담긴 낡은 가죽 수첩을 빼앗고 두 사람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기 위해 고용한 전문적인 사냥개들이었다. 태경은 본능적으로 서윤의 뒷덜미를 감싸 안으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고 어둠이 짙게 깔린 좁은 아파트 안에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냄새가 짙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산산조각난 유리창 파편들이 거실 바닥에 흉기처럼 흩뿌려진 가운데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무자비하게 들이닥쳤다. 거센 밤바람이 깨진 창틀을 넘어오며 좁은 아파트 안은 순식간에 살기와 폭력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경은 바닥으로 몸을 날리며 본능적으로 서윤을 자신의 넓은 등 아래로 완벽하게 숨겼다. 그의 안주머니에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낡은 가죽 수첩이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괴한들은 오직 그 수첩을 빼앗기 위해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일사불란하고 짐승같이 달려들었다. 태경은 맨손으로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쳐내며 서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필사적인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살인마들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상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서늘한 금소금이 날카롭게 허공을 가르며 숨막히는 사투가 이어졌다. 괴한 중 한 명이 바닥에 엎드린 서윤의 등 뒤를 향해 예리한 단도를 무자비하게 내리찍는 찰나였다. 그 섬뜩한 궤적을 확인한 태경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몸을 비틀어 날렸다. 차가운 칼날이 태경의 단단한 옆구리를 깊숙이 찢고 지나가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지만 그는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고 이를 악물었다. 오히려 그 뼈를 깎는 고통을 추진력 삼아 괴한의 급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는 핏발선 눈으로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거칠게 걷어차 부수듯 열어젖혔다. 그는 뜨거운 피가 왈칵 배어나오기 시작한 상처를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남은 손으로 서윤의 손목을 단단히 낚아채고 캄캄한 비상 계단으로 몸을 던졌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피비린내를 삼키며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간 두 사람은 구석에 세워져 있던 낡은 차에 다급하게 올라탔다. 찢어질 듯한 거친 엔진음과 함께 차는 매서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칠흑 같은 밤거리로 미친 듯이 튀어나갔다. 거센 폭우가 쉴 새 없이 차창을 때리는 가운데 룸미러 너머로 헤드라이트를 섬뜩하게 번쩍이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검은 차들의 실루엣이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운전대를 꽉 쥔 서윤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창백하게 질린 입술 사이로는 짐승 같은 억눌린 울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가로등에 주황색 불빛이 젖은 차창을 쓱 훑고 지나갈 때마다 조수석에 기대앉은 태경의 하얀 셔츠 위로 끔찍하게 번져가는 검붉은 핏자국이 적나라하게 시야를 찔렀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에게 유일한 온기를 내어주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려다 피를 흘리며 차갑게 죽어가고 있다는 공포가 서윤의 이성을 잔인하게 마비시켰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하고 처절한 열망이 그녀의 젖은 눈동자에 맹렬한 불꽃을 피워 올렸다. 추격해오던 검은 차가 굉음을 내며 서윤의 낡은 차 측면을 완전히 부수어 버릴 듯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금방이라도 차체가 뒤집힐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윤은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기어를 변속하며 운전대를 거칠게 꺾었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날카로운 마찰음이 텅 빈 도로를 찢을 듯이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살기를 띤 서윤의 아슬아슬하고 미친 듯한 공예 운전은 결국 추격자들의 차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어 미끄러운 교차로 구조물에 처박히게 했다. 뒤엉킨 끔찍한 추돌음이
거센 빗소리에 파묻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서윤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다. 극도의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으로 엉망이 된 그녀의 뺨 위로 빗물보다 차가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숨막히는 절망의 순간. 차갑게 굳어있던 서윤의 오른손 위로 뜨겁고 거친 손 하나가 조심스럽게 포개어졌다. 치명적인 상처에서 쏟아지는 피를 억누르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서윤을 깊게 응시하고 있던 태경이었다. 그는 통증으로 인해 옅게 떨리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맹목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힘겹게 끌어올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절대로 당신이 혼자 폭풍을 견디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나직하고 흔들림 없는 맹세를 내뱉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나 약속보다도 묵직한 오직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건 사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눈부신 고백이었다. 태경의 거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서윤의 발작 같던 떨림이 기적처럼 잦아들며 꽉 막혀있던 숨통이 서서히 트이기 시작했다. 미친 듯한 질주 끝에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린 차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외곽에 한적하고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 거친 숨을 토해내며 멈춰섰다. 그곳은 태경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10년 전 사건의 마지막 비밀을 품고 있는 안가였다. 빗줄기가 여전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가운데. 서윤이 다급하게 운전석에서 뛰어내려 조수석의 무거운 문을 열어 젖혔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과 끔찍한 과다출혈을 오직 서윤을 지켜야 한다는 초인적인 정신력 하나로 버텨내던 태경의 한계는 거기까지였다. 차에서 한 걸음 내디딘 그는 중심을 잃고 젖은 흙바닥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서윤이 비명을 삼키며 달려가 그를 절박하게 끌어안았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거대한 몸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깊고 불길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대한 몸뚱이가 빗물과 함께 무너져 내리자 서윤은 비명을 집어삼키며 사력을 다해 태경의 몸을 부축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폭우를 뚫고 간신히 비상한가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이 꺾이는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나는 거실. 바닥에 태경을 눕힌 서윤의 두 손은 이미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으며 집안을 뒤져 낡은 구급상자를 찾아냈다. 피와 빗물에 엉겨붙어 엉망이 된 태경의 흰 셔츠를 피 묻은 가위로 다급하게 잘라내자 옆구리를 깊게 파고든 끔찍한 자상이 그 적나라하고 잔혹한 실체를 드러냈다. 서윤은 핏기가 가신 입술을 지시기듯 깨물며 소독약을 붓고 바늘을 들었다. 제대로 된 마취조차 없는 고통스러운 봉합이 시작되었고 살이 찢기는 날카로운 통증에 의식을 되찾은 태경은 신음조차 내지 않은 채 묵묵히 서윤의 창백한 얼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상처를 꿰매는 서윤의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순간보다 맹렬하고 결연했다. 낡은 벽난로에 피워둔 장작이 타들어가는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대신했다. 거대한 태신그룹의 오만한 최고 경영자와 그에게 억압받던 고문 기술자라는 차갑고 수직적인 껍데기는 간밤의 폭우와 핏물 속에 모두 씻겨 내려갔다. 지금 이 낡고 고요한 공간에는 오직 서로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상처투성이의 위태로운 남자와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응급처치를 마친 서윤이 피 묻은 손을 채 닦아내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자 태경이 무거운 팔을 들어올려 그녀의 젖은 머리칼을 느릿하게 쓸어내렸다. 그의 손길은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잿빛 코트를 덮어주던 그 밤처럼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다정함을 품고 있었다. 태경은 벽난로의 붉은 불빛을 등지고 앉아 지난 10년 동안 거대한 가문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견뎌내야 했던 지독한 고독과 폐쇄 공포증의 지옥에 대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과 한 식탁에 앉아 웃음을 지어야 했고 매일 밤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 번도 나약함을 들켜서는 안 되었던 처절한 생존기였다. 그의 낮고 쓸쓸한 고백이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서윤의 눈시울은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태경의 다치지 않은 단단한 가슴팍에 가만히 자신의 얼굴을 묻었다. 얇은 피부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은 느리지만 거대한 산처럼 묵직하고 안정적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남자가 사실은 가장 깊은 상처를 홀로 껴안고 자신을 기다려온 구원자였다는 사실이 서윤의 얼어붙은 영혼을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타오르는 장작의 불꽃이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벽면에 일렁이게 만들던 순간 태경의 크고 거친 손이 서윤의 왼쪽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굵은 엄지손가락이 10년 전 그날 밤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서윤의 작은 흉터를 애틋하게 문질렀고 이내 그녀의 떨리는 턱끝을 아주 부드럽게 들어올렸다. 눈물이 맺힌 서윤의 눈동자와 깊고 서늘한 태경의 시선이 허공에서 빈틈없이 얽혀들었다. 태경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위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급박하거나 탐욕스러운 감정은 한치도 섞여 있지 않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안식처를 찾아낸 자들의 처절하고도 경건한 입맞춤이었다. 숨결이 섞이고 상처가 맞닿을 때마다 10년의 잔혹했던 오해와 원망은 흔적도 없이 부서져 내렸고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하게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안정을 되찾은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낡은 가죽 수첩을 벽난로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펼쳤다. 절반이 찢겨나간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윤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암호화된 좌표가 기묘한 기호들로 적혀 있었다. 서윤은 건축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복잡한 숫자와 기호의 배열을 집요하게 해독해 나갔다.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진짜 도면이 숨겨진 정확한 위치가 드러난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진짜 도면을 밀봉하여 숨긴 곳은 바로 10년 전 사고가 발생했던 철거 예정 건물의 가장 거대한 메인 콘크리트 기둥의 기초 하단부였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그 공사장. 태경이 갇혀 발작을 일으키고 서윤이 구리 호루라기를 매단 채 코어 샘플을 채취하던 그 출발점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소름 끼치는 운명의 장난이었다. 깊고 무거웠던 밤이 지나가고 창문 너머로 서늘한 새벽의 푸른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안가의 정적을 깨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태경의 휴대폰이 신경질적으로 울려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밤새도록 태경을 찾기 위해 피 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비서 최민재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재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은 채 극도로 당황하여 갈라져 있었다. 강 회장이 긴급 지시를 내려 간밤에 폭우가 잦아들자마자 수십 대의 레미콘 차량을 철거 현장으로 동원했으며 도면이 묻혀있는 메인 기둥의 하단부를 포함한 공사장 전체를 엄청난 두께의 새로운 콘크리트로 영구히 덮어버리는 작업을 당장 시작하려 한다는 끔찍한 보고였다. 진실이 담긴 마지막 물리적 증거를 거대한 시멘트 무덤 속에 영원히 생매장하려는 강 회장의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폭주가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최민재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끊어진 직후 안가의 무거운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든 진실이 잠든 메인 기둥을 영구적인 시멘트 무덤 속에 생매장하겠다는 강 회장의 끔찍한 폭주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의미했다. 핏기가 채 돌아오지도 않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본 태경과 서유는 찢어진 상처의 고통을 무시한 채 서둘러 짐을 챙겨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잿빛 먹구름이 짙게 깔린 서울의 아침 하늘은 다가올 무자비한 전투를 예고하듯 숨 막히도록 무겁고 우울했다.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마다 태신건설의 젊은 대표이사가 희대의 범죄자 딸과 결탁하여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악의적인 긴급 속보가 붉은 글씨로 번쩍이며 세상을 도배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반격은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만큼이나 거대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한 채 화려한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카인 태경을 배임과 횡령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방조 혐의로 대표직에서 즉각 해임하겠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그의 거미줄 같은 권력은 경찰청까지 뻗어나가 간밤에 지하보관소에 무단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했다는 억지스러운 명목으로 서윤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게 만들었다. 태경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남은 권력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영장 집행을 막아보려 처절하게 발버둥쳤다. 하지만 이미 이사진과 정관계를 완벽하게 장악한 늙은 너구리의 치밀한 그물망을 찢고 나가기에는 치명상을 입은 그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고립되어 있었다. 꽉 막힌 차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를 돌리며 분노를 삼키던 태경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번호가 가려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승자의 여유가 가득 담긴 강 회장의 비릿하고 오만한 목소리였다. 그는 조카의 처절한 몰락을 조롱하듯 당장 그 계집애와 낡은 수첩을 내어준다면 자비롭게 대표이사 자리만은 보존해주겠다는 뱀 같은 거래를 제안해왔다. 침묵을 지키며 그 모욕적인 협박을 듣고 있던 태경의 서늘한 눈동자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맹렬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피가 맺힌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대표이사 자리 따위는 그 여자의 눈물 한 방울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라는 단호하고 서늘한 거절을 뱉어내고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서윤을 지켜내겠다는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전의 선포였다. 조수석에 앉아 그 모든 처절한 통화 내용을 묵묵히 듣고 있던 서윤의 가슴 속으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옆구리에 피가 배어 나오는 붕대를 감은 채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이 남자의 맹목적인 희생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서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금 태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그의 곁에 숨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한 태경은 강 회장의 감시망에 묶여 공사장의 시멘트 타설을 막을 수도 진짜 도면을 파낼 수도 없는 진퇴 양난의 못에 빠지게 될 것이 뻔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려는 눈물을 삼켜내고는 태경이 잠시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구하러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은밀하게 최민재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잿빛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복판. 서윤은 차분하고 단정한 베이지색 롱코트 차림으로 경찰서의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품에는 태신그룹의 지하 보관소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회사 기밀을 훔치려 했다는 거짓 자백서와 교묘하게 복사해둔 위조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당황한 경찰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당장 자신을 구속 수감해달라고 담담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자의 등에 꽂힐 모든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가 잃어버린 권력과 진실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선택이었다. 유치장의 차가운 쇠창살 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그녀의 등 뒤로 굳게 닫히고 있었다.
유치장의 육중한 쇠창살 문이 차갑고 서늘한 금소금을 내며 굳게 닫혔다. 한평 남짓한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 홀로 남겨진 한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댄 채 작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잿빛 비를 묵묵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윤의 독단적인 자수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경찰서로 달려온 강태경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면회실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하지만 경찰서의 모든 출입 통제권은 이미 강 회장의 더러운 자본과 인맥에 의해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고 당장 문을 열라며 서늘하게 으르렁거리는 태경의 앞을 가로막은 경찰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며 완강하게 버틸 뿐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무력감과 분노가 태경의 이성을 잔인하게 찢어발기려던 순간 뒤따라 달려온 비서 최민재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서윤이 민재에게 남긴 단 한 줄의 짧은 편지였다. 당신의 것을 되찾으세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반듯하지만 미세하게 떨린 필체로 적힌 그 짧은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태경의 눈동자가 거칠게 요동쳤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차가운 감옥의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간 여자의 처절한 희생 앞에서 그는 절망하며 무너져 내릴 여유조차 없었다. 빗물에 젖어 찢어질 듯 구겨진 쪽지를 손에 꽉 쥔 태경의 시선이 바닥에서 천천히 허공으로 향했다. 극도의 고통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온기를 얼려버릴 듯한 서늘하고 잔혹한 포식자의 그것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닫힌 철창을 두드리며 감정적으로 분노를 토해내지 않았다. 지금 당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알량한 경찰서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 회장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그 마지막 뇌관을 파내는 것뿐이었다. 태경은 그 길로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려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회사 내의 모든 공식적인 조직을 배제하고 과거부터 오직 자신에게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태신건설의 최정예 사설 시공팀을 은밀하게 소집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깊은 밤. 굳게 봉쇄된 철거 예정 공사장 앞에는 수십 대의 중장비와 대형 콘크리트 절단기들이 거친 엔진음을 뿜어내며 도열해 있었다. 강 회장이 고용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출입구를 가로막고 위협을 가했지만 눈빛에 살기가 가득한 태경의 충직한 부하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바리케이드를 밀어버리고 현장 내부로 진입한 태경은 반나절 동안 수십 대의 레미콘이 쏟아부어 놓은 끔찍한 시멘트 무덤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무너진 비계더미 사이로 10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고 서윤이 진실의 퍼즐을 찾아냈던 그 거대한 메인 기둥이 기괴한 형상으로 솟아있었다. 태경은 거추장스러운 수트 자켓과 넥타이를 진흙 바닥 위로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핏자국이 선명하게 배어있는 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렸다.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옆구리를 찔러왔지만 그는 아무런 보호장구조차 없이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파쇄드릴을 직접 집어들었다. 그가 육중한 기계의 전원을 켜고 기둥의 하단부를 향해 드릴의 끝을 밀어넣는 순간 뼈를 깎아내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엄청난 굉음이 공사장을 뒤흔들었다. 두꺼운 시멘트 덩어리들이 파편이 되어 사방으로 무자비하게 튀어올랐고 짙은 흙먼지가 태경의 전신을 덮쳤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의 잔해를 부수는 작업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온 끔찍한 원망과 서윤이 홀로 견뎌야 했던 억울한 세월을 한 번에 박살내버리는 태경의 맹렬하고 폭력적인 해방의식이었다. 기계의 진동이 찢어진 상처를 잔인하게 헤집어 붉은 피가 다시 셔츠를 적셨지만 태경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드릴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침내 가장 안쪽의 낡은 철근 구조물까지 도달했을 때 둔탁하고 이질적인 금속성 파열음이 태경의 귓가를 때렸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콘크리트 덩어리가 거칠게 쪼개지며 무너져 내리자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붉게 녹슨 방화용 금속 상자 하나가 마침내 그 서늘한 모습을 드러냈다. 숨을 헐떡이며 드릴을 내던진 태경이 떨리는 손으로 흙투성이가 된 상자를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태신건설의 초기 도면 원본과 함께 30% 이상의 핵심 자재 비용을 삭감하고 싸구려 불량 자재로 대체하라는 강 회장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결제 서류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명백하고 치명적인 물증을 움켜쥔 태경의 입술 위로 서늘하고 무자비한 미소가 번졌다.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은 지옥에서 막 걸어 나온 복수기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짧은 진동과 함께 최민재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해임하고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넘기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정확히 1시간 뒤에 본사에서 시작된다는 숨막히는 보고였다. 태경은 손에 쥔 녹슨 철제 상자의 뚜껑을 거칠게 닫으며 지금 당장 본사 사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를 회의실 앞으로 부르라는 서늘한 명령을 내렸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전야가 끝이 나고 마침내 강성호의 썩어빠진 제국을 무너뜨릴 심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었다. 태신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 구름과 맞닿은 듯한 거대한 대회의실의 강화유리 문 너머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여유가 짙게 깔려 있었다. 잿빛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빛이 넓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상석에 선 강성호 회장은 가식적인 미소로 입가를 끌어올렸다. 그는 단상에 서서 조카인 강태경의 대표이사 영구 해임안과 자신의 새로운 CEO 공식 취임 결의안을 낭독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진들은 이미 권력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새로운 지배자를 향해 충성스럽고 아부 섞인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텅 빈 대리석 테이블 위로 강 회장이 거머쥔 의사봉이 승리를 확정짓는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내리쳐지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양옆으로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무거운 정적이 휩싸인 회의실 입구에는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던 간밤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낸 강태경이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세로 서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블랙 수트 차림으로 돌아온 그는 맹렬한 살기를 뿜어내며 단상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회의실을 가로지르는 그의 묵직한 구두 소리는 마치 단죄를 위해 찾아온 사신의 발걸음처럼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태경의 넓은 손에서 떨어져 나온 붉게 녹슨 금속 방화 상자와 누렇게 빛바랜 도면 뭉치들이 최고급 원목 테이블 한가운데로 무자비하게 내던져졌다. 묵직한 쇳덩어리가 굴러가며 내는 거친 파열음에 주주들은 숨을 들이켰고 여유롭던 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회백색으로 차갑게 굳어버렸다. 태경은 단 한 번의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단상의 조작 패널을 가동하여 회의실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한서윤이 작성했던 정밀한 구조 검단 보고서와 방금 전 흙더미 속에서 파낸 10년 전의 진짜 설계 도면 원본이 교차되며 선명하게 띄워졌다. 태경은 테이블을 따라 느릿하고 위압적인 걸음을 옮기며 미리 준비해온 수십 장의 증거 서류 복사본들을 전날 서윤을 향해 천박한 모욕을 쏟아냈던 이사진들의 얼굴 위로 차갑게 흩뿌렸다. 허공을 가르고 떨어지는 종이들 위에는 30% 이상의 막대한 건축 자재 비용을 횡령하고 그 자리를 썩어빠진 불량 철근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한 강 회장의 친필 결제, 서명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자신들의 탐욕을 덮기 위해 무고한 2명의 기술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잔인하게 입을 막아버린 끔찍한 살인과 횡령의 전말이 세상의 백일화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이 사진들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집어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당장 보안 요원들을 부르라며 발악에 가까운 고함을 질러댔다. 모든 것이 조작된 서류라며 추악한 변명을 쏟아내는 숙부의 발악을 차갑게 내려다보던 태경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짧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버지와 그녀의 아버지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경의 서늘한 선고와도 같은 그 한마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회의실 문이 열리며 태경이 미리 호출해둔 경제범죄수사대 소속의 경찰들이 매서운 기세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서윤이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거짓 자백을 하며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마침내 정식으로 발부된 강성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 회장을 보호하려던 측근들마저 압도적인 공권력 앞에서 쥐죽은 듯이 물러섰다. 강 회장의 성대한 취임식을 취재하기 위해 회의실 뒤편에 진을 치고 있던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이 기막힌 반전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눈이 멀듯한 하얀 불빛들이 사방에서 폭우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들이 강 회장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쥐고 차가운 은빛 수갑을 채웠다. 조카를 짓밟고 태신그룹을 온전히 집어삼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던 늙고 탐욕스러운 포식자는 수많은 렌즈와 주주들의 경멸 섞인 시선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몰락을 맞이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끌리듯 나가는 숙부의 처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태경의 깊은 눈동자에는 어떠한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지옥 같았던 시간 동안 가슴속에 품고 벼려왔던 붉은 복수의 칼날이 완벽하게 목표를 베어넘긴 압도적이고 철저한 승리였다. 맹렬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등진 채 태경은 단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거대한 유리문을 나섰다. 평생을 바쳐 쟁취하려 했던 태신그룹의 대표이사 자리가 마침내 완벽하게 그의 손에 들어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50층의 화려한 집무실이 아닌 1층으로 직행하는 전용 승강기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 최민재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회의 이후의 일정을 묻자 태경은 넥타이를 가볍게 느슨하게 풀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러 갑니다. 억눌려 있던 10년의 비극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이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를 향해 걷는 사내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다. 지독하게도 길고 어두웠던 폭풍의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서울의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던 잿빛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유치장에 낡고 차가운 쇠창살이 열리고 경찰서의 무거운 철문이 바깥을 향해 천천히 밀려나갔다. 한서윤이 며칠 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갓 씻겨 내려간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를 물어뜯기 위해 며칠 전까지 벌떼처럼 몰려들어 번쩍이던 카메라 플래시와 도끼 어린 취재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강 회장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면서 서윤을 향해 쏟아지던 여론의 칼날도 한순간에 녹아내린 것이다. 텅 빈 고요한 아스팔트 위에는 오직 서늘한 봄바람만이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의 끝에는 그녀가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단 한 사람만이 묵묵히 서서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다. 검은 마이바흐에 기대어 서 있던 강태경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다가왔다. 태경의 손에는 10년 전 그 끔찍했던 눈보라 속에서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싸주었던 것과 같은 색상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잿빛 코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다가와 핏기가 가신 서윤의 가녀린 어깨 위로 그 코트를 포근하게 덮어주었다. 코트에서 풍기는 묵직하고 서늘한 남자의 체향이
그녀의 굳어있던 몸을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자 태경은 특유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에 한없는 다정함을 담아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낮게 속삭였다. 태경이 주주총회와 언론을 향해 터뜨린 진실의 파편들은 이미 온 세상을 완벽하게 뒤바꿔 놓은 상태였다. 각종 언론 매체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는 한서윤이 파렴치한 범죄자의 딸이 아니라 거대한 부패를 막으려다 억울하게 희생된 진정한 영웅의 딸이라는 정정 기사로 쉴 새 없이 도배되고 있었다. 10년 동안 서윤의 등에 흉터처럼 새겨져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던 수치스러운 낙인이 마침내 깨끗하게 지워지고 아버지의 숭고한 명예가 세상의 빛을 보는 찬란한 순간이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두 사람이 차를 타고 함께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추모 공원이었다. 푸른 잔디가 곱게 깔린 언덕 위에는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아버지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척들에게조차 버림받아 이름 없는 차가운 야산에 방치되었던 서윤의 아버지 묘소는 태경의 세심한 지시로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태신 가문의 묘역, 바로 옆으로 정중하고 명예롭게 이장되어 있었다. 태경은 준비해온 새하얀 국화꽃 다발을 두 묘비 앞에 나란히 내려놓으며 깊은 묵념을 올렸다.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 맑은 하늘 아래서 평생을 서로의 원수라 믿으며 지독한 증오 속에서 살아왔던 두 자녀가 나란히 서서 두 아버지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기적 같은 풍경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죽음 이후에도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두 아버지는 이제 따뜻한 볕이 드는 언덕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새겨진 깨끗한 묘비를 멍하니 바라보던 서윤의 어깨가 마침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19살.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이후로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서도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독하게 입술을 깨물며 버텨왔던 그녀였다. 그 어떤 끔찍한 위협과 모욕 앞에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단단한 여자의 이성이 온전한 진실과 마주한 이 순간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책감과 억울함의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서윤은 묘비석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며 짐승 같은 오열이 아닌 깊고 처절한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했던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자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영혼의 치유였다.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화산처럼 터져나오며 그녀의 영혼을 맑게 씻어내고 있었다. 태경은 소리내어 울부짖는 서윤의 등 뒤로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자신의 넓고 단단한 품으로 빈틈없이 끌어안았다. 100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더 묵직하고 절대적인 지지의 표현이었다. 태경의 따뜻한 체온과 안정적인 심장, 박동이 얇은 옷깃을 넘어 서윤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의 깊은 슬픔과 오랜 상처가 완전히 말라붙을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두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말없이 곁을 지켰다. 과거에 지독했던 오해와 원망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남은 것은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진실을 파헤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와 애틋한 사랑뿐이었다. 무덤가에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서윤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상냥하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모든 상처를 개워내고 평온해진 얼굴로 묘역을 걸어내려오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맑았던 하늘에서 기분 좋은 여우비가 옅게 흩뿌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들을 덮쳤던 잔혹하고 얼어붙는 눈보라도 며칠 전 공사장을 휩쓸었던 매서운 폭우도 아니었다. 그것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비였다.
비를 맞은 태경은 걸음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들고 있던 검은 우산을 펼쳤다. 그것은 지난번 붕괴 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공포에 떨던 서윤을 처음으로 감싸 안아주었을 때 썼던, 버튼이 고장나 억지로 펴야만 했던 그 낡은 우산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산은 태경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 고장난 버튼이 완벽하게 수리되어 가벼운 마찰음과 함께 단단하고 부드럽게 펼쳐지며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넓고 안전하게 가려주었다. 고쳐진 우산 아래서 서윤의 얇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은 태경은 그녀와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다. 더 이상 혼자 비를 맞지 않고 완벽하게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우산 속의 세상이었다. 따스했던 봄비가 10년의 묵은 상처와 진흙탕을 모두 씻어내린 지 어느덧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잔혹한 탐욕의 무덤이었자 모든 비극이 잉태되었던 옛 철거 현장에는 더 이상 매캐한 흙먼지나 서늘한 쇠파이프의 기괴한 비명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폐허의 한가운데에는 한서윤이 직접 설계하고 모든 감리 과정을 지휘하여 완성한 거대한 추모 도서관이 눈부신 아침 햇살을 머금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 통창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강태경의 과감하고 투명한 경영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한 태신건설이 과거의 죗값을 치르고 억울한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적인 공간이었다. 맑고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의 빗줄기들은 도서관 내부의 따뜻한 원목 바닥 위로 평화롭고 다정하게 내려앉으며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고 있었다. 도서관 1층 메인 로비의 가장 중앙 벽면에는 10년 동안 어두운 지하 기밀 보관소의 먼지 속에 버려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반듯하고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겨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안전모를 쓴 채 어깨동무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친밀하게 웃고 있는 두 아버지의 흑백 사진 앞에는 사연을 듣고 찾아온 이름 모를 시민들이 놓고 간 새하얀 국화꽃과 백합들이 은은하고 맑은 향기를 피워내고 있었다. 개관식을 앞두고 홀로 로비에 서서 그 사진을 오래도록 올려다보는 서윤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도끼 어린 상처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단단한 평온함만이 그녀의 눈동자를 채우고 있었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다가온 태경이 그녀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두르며 나란히 섰다. 무거운 책임감과 복수심으로 늘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남자의 서늘한 눈동자 역시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깊고 부드러운 온기로 가득 채워져 그녀만을 담아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개관식 본행사가 열리는 최상층으로 향하기 위해 도서관 중앙에 설치된 투명한 원통형 유리 승강기에 올랐다. 1년 전 비오는 밤 고장난 폐건물의 낡은 화물용 승강기 안에서 이성을 잃고 극도의 발작을 일으켰던 태경의 위태로운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닫힌 공간이 주는 숨막히는 공포와 짓눌린 트라우마는 서윤이라는 단단하고 유일한 구원자를 만나 진실을 마주하면서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승강기가 부드러운 기계음과 함께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발 아래로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풍경이 넓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불안감이나 억눌린 호흡도 없이 오직 서로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빛이 두 사람의 얽힌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다. 고요하게 상승하는 승강기 안에서 태경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그녀를 자신을 향해 부드럽게 돌려 세웠다.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빛 수트를 입은 그의 손에는 낡고 거친 가죽끈 대신 눈부시게 세공된 백금줄에 매달린 투박한 구리 호루라기가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어둠 속에서 서로를 살려낸 유일한 열쇠였던 아버지들의 거룩한 유품이었다.
태경은 단정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윤의 목에 그 호루라기 목걸이를 직접 조심스럽게 걸어주며 그녀의 깊은 눈동자를 맹목적으로 응시했다. 수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나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훨씬 더 묵직하고 단단한 건축가와 기술자다운 투박하고도 완전한 고백이 태경의 매력적인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시작될 자신의 남은 모든 생애에서 당신은 내가 절대 바꾸고 싶지 않은 유일하고 완벽한 설계도라고 말하는 낮고 짙은 목소리가 좁은 승강기 안을 꽉 채웠다. 태경의 그 담백하고도 영원한 맹세에 서윤의 입가에는 눈부시게 환하고 맑은 미소가 번져나갔다. 10년의 기나긴 겨울과 모진 눈보라를 홀로 견뎌낸 끝에 마침내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대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쇄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은 구리 호루라기를 매만지며 태경의 넥타이를 가볍게 끌어당겨 그의 단정한 입술에 먼저 짧고 다정한 입맞춤을 남겼다. 수많은 오해와 핏빛 아픔으로 엇갈렸던 두 사람의 궤적이 마침내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완벽한 선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승강기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굳게 닫혀있던 투명한 유리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렸다. 문 너머로는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갈채와 눈이 멀듯 찬란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환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도망치거나 숨을 필요가 없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완전하고 눈부신 빛의 세계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온기와 웃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고요하고 아늑한 집안의 현관에는 희미한 노란 조명이 평화롭게 내려앉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빚쟁이들에게 쫓기거나 칼날 같은 폭풍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단단한 두 사람만의 안식처였다. 현관 한쪽에 든든하게 세워진 원목 옷걸이 위에는 가장 위태롭고 절망적이던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었던 낡은 물건들이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나란히 걸려 있었다. 고장났던 버튼이 이제는 완벽하게 수리된 커다란 검은 우산과 10년 전 눈보라치던 밤의 서글픈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낡은 잿빛 털실 코트였다. 거친 비바람과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서로에게 닿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졌던 두 사람의 숭고한 증표들은 이제 영원히 서로의 곁에서 다정하게 맞닿은 채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가장 평안하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